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의 갑작스러운 결정. 2. 러시아에 있는 한국당. 3. 한국의 잠재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은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가진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현재 이용 가능한 석유 자원을 활용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울산 유유광산과 동해 유유광산 등 국내 광산에서 소량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산량은 국가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다른 국가로부터의 석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이 국가는 산업과 가정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석유를 수입해야 합니다. 주요 공급국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러시아 및 베트남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은 러시아로부터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푸틴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에 보유한 차얀다 유전을 포기하고 이를 한국에게 차관 대신 넘기겠다고 결정한 것인데요. 이 결정에 중국 정부가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러시아 차얀다 유전으로부터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던 중국. 한국에게 차얀다 유전이 넘어가면서 중국 정부는 위기에 봉착한 것인데요. 대체 크렘린의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에게서 어떻게 차얀다 유전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글의 파산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알려진 구글조차 버티질 못했습니다. 구글 법인이 현재 상황을 최악에 가깝다고 말하며 회사를 존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죠. 구글 러시아 법인은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내면서 은행 계좌 압류와 동결로 인해 러시아 사무소의 직원 유지와 임금 지급, 공급업자 및 하청업자들에 대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정상활동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용하는 구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 현재 최소한의 인력이 남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것도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말을 남겼죠. 서방 세계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 압박은 지속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구글 러시아 법인이 무너진 것은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이죠. 세계 어디에서나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구글에서 러시아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는 본사가 서방에 있다는 이유로 구글 러시아 법인에게 과징금 72억 루블을 부과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면목상 이유는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이었죠. 법원에서 규정한 불법 콘텐츠를 구글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구글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거의 연매출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서비스 제공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구글은 출혈을 감행했으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경제가 마비된 러시아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을 포기, 법인을 철수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했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들 회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방관했던 러시아도 점점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뒤늦게 철수하려는 기업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사회 전반을 마비시켰죠. 결국 러시아는 디폴트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105년 만에 디폴트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전체 외화 자산인 6,400억 달러, 한화로 약 809조 원의 달러 자산이 묵이면서 제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러시아는 디폴트 선언이 있었던 당일에도 당당했습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마지막 보루는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을 믿고 디폴트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금 지불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며 원유 수출을 통해 얻은 금액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주장대로 동결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면 빚을 갚을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디폴트 상황에 몰아넣고자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위기로 몰 것이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디폴트는 시행되었고 갚을 능력이 있건 혹은 갚을 능력이 없건 러시아는 디폴트 상황을 정상 상황으로 가정하고 세계 각국을 상대로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특히 아직도 한국에게 갚지 않은 8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은 한국에게 있어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와의 수교 당시 소련은 한국에게 경제협력 차관 3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한국에겐 큰 출혈이었지만 예정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14억 7천만 달러를 러시아에 송금해 그러나 소련이 패망하고 한국은 소련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후신으로 탄생한 러시아에서 그 대금을 갚겠다고 나서면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길고 긴 불곰 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러시아의 우수한 군사기술의 집약체인 현물들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분해해 분석한 덕분에 지금의 방산 능력을 한국이 갖출 수 있게 되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러시아로부터 그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했죠. 2022년까지 이 문제는 이어졌고 제3차 불곰 사업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디폴트 선언까지 나오면서 돈을 받기에 힘든 상황이 되었죠. 한국 정부는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러시아 정부와 협조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 8억 7천만 달러를 어떻게 해서든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원금 8억보다 더 큰 금액을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게서 받아야 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비호국으로 지정하면서 대화를 거부했죠.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푸틴의 지시로 한국에게 러시아 차얀다 유전을 주는 것으로 빚 청산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크렘린의 지시에 러시아 당국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죠. 이제까지 빚 청산에 의욕적으로 나서지 않던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디폴트 선언 이후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함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G7이 결정한 정책이 푸틴의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죠. 바로 원유 가격 상한제입니다. 한마디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원유 가격의 족쇄를 채운 것인데요. 수요 공급의 자연스러운 순리대로라면 공급보다 수요가 폭증하는 지금 시점에 가장 이득을 봐야 하는 주체는 러시아입니다. 억지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러시아산 석유의 가치는 부르는 게 갑일 정도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뒤에서 몰래 원유를 거래 중국이나 북한, 인도 등 다른 국가와 거래를 하면서 달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G7 정상회의에서 가격 상한제를 채택함에 따라 일정 이상 금액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러시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결정이 가져다준 충격이 생각 이상인 것이었죠.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서방 세계의 경제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석유였지만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러시아는 달러를 제한적으로 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코트니 전 미국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방의 제재가 적절한 공격, 스트라이크이 되었다고 말하며 푸틴을 생각 이상으로 압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푸틴이 차얀다 유전을 넘기는 결정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유전을 한국에게 넘겨주고 빚을 빠르게 청산하겠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크렘린 발표로 나오자 당황한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들은 시베리아 전역에 퍼져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양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시베리아에 위치한 사하 공화국입니다. 야쿠티아 공화국으로도 불리는 사하 공화국의 보물인 차얀다 유전은 7,910만 톤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은 이 지역 일대를 개발 송유관을 건설해 주변 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중국이 선정되었죠. 에너지 수급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은 차얀다 유전에서 뻗어 나온 송유관을 중국 발전소까지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막대한 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바라던 입장이라 중국의 송유관 건설 사업에 돈까지 투자하며 적극 지지해 주었죠. 그 결과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대규모 송유관이 건설되었고 중국은 매년 차얀다 유전을 통해 연간 38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양국 교역을 2024년까지 2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해 중국은 차얀다 유전을 통해 전달하는 원유량을 늘릴 것을 러시아에게 요청했고 러시아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에게 있어 알짜배기나 다름없는 이 차얀다 유전을 한국에게 넘긴다는 소리를 듣고 난 뒤 베이징에서는 크렘린을 향해 격분하지 않을 수 어어준 한국에게 사업권이 넘어간다면 원유가 한국으로 넘어가 중국은 충분한 양의 석유를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 가뜩이나 나토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중국에 대해 한국이 불만을 품고 있는 와중 중국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까지 넘어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의 결정에 의문을 품었다고 얘기하며 크렘린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차얀다 유전을 넘기면서 빚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디폴트 상황에서 빚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 최대한 빨리 빚을 청산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 유리하기에 차얀다 유전을 넘기는 것은 러시아에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의도치 않게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유전까지 손에 넣게 되었는데요. 불곰 사업에 이어 유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한국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석유까지 손에 넣어 거칠 것이 없어진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영토 분쟁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특히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에서는 무려 10개 이상의 장소에서 국가 간 영토 분쟁이 은밀하지만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요. 일본과 러시아 간의 쿠리ler도 분쟁,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일본이 억지로 국제사회로 끌어가려는 독도 분쟁까지 타 대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치열한 영토 분쟁이 유럽 동아시아에서는 빈번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계략으로 중국에 빼앗긴 간도만큼이나 이 영토는 중국의 계략으로 러시아에 빼앗기고 말았는데 그 면적이 여의도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가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 한국의 마지막 영토. 적군이라도 그 적군이 너무나 경외스러울 때는 그가 죽은 후에도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렇습니다. 일본의 해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영웅으로 꼽히는 사토 데스타로라는 인물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장수는 이순신이다. 영국의 넬슨 제독의 명성이 아무리 높다지만 인격과 천재성에서 이순신에 필적할 순 없다며 1926년 조선지방행정이라는 월간지에 절세의 명예장 이순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프랑스 에스파냐 연합 함대를 격파시킨 유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제독 넬슨보다도 이순신 장군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한 것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땅에 살았다는 것 자체로 전설로 불렸던 이순신 장군을 너무나 존경한 몇몇 일본인들은 한때 주기적으로 통영의 충렬사를 찾아 그에게 예를 갖추고는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1977년 10월 일본에서 발행된 월간지 아시아 코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신화가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 아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그곳이 바로 러시아에 빼앗긴 땅 녹둔도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587년 선조 20년 국도 최북단 국경섬 녹둔도는 추수기를 맞이해 여진족이 침입해 군민을 납치하고 말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두만강에 가까웠기 때문에 토지가 비옥해 농사를 짓기에 훌륭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는데 1587년은 그 어느 해보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를 노린 여진족은 추수철을 맞아 기습적으로 침입했고 조선군 병사 10여 명이 전사하고 백성 160명이 여진족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섬의 수비대장을 맡은 인물이 바로 이순신이었는데 뒤늦게 여진족의 침입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몇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추격에 나서 적장 3명을 베고 백성 60여 명을 가까스로 구출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함경도 지역 군대 총사령관을 맡았던 이은 이순신의 병력 증원 요청을 묵살한 죄를 피하고자 이순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순신을 잡아다 가두고는 조정의 징계 여부를 물었죠. 선조실록 21권에 따르면 선조 임금은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병사로 하여금 장염을 집행하게 한 다음 백의증군으로 공을 세우게 하라고 하명했는데요. 큰 벌을 받을 뻔했지만 선조 임금 덕분에 간신히 처벌을 면했고 이듬해 여진족 정벌에 큰 공을 세우면서 사면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나이 43세 이순신의 생에 있어서 이 녹둔도 전투는 중요한 변곡점이 됐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지휘관의 존재를 국가가 처음으로 인지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이순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1587년 당시 이순신은 변방의 하급 무관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선조 임금이 녹둔도 전투를 패배라고 규정했다면 임진왜란에서 귀신 같은 전공을 세운 그의 존재는 없었을 겁니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녹둔도는 명백한 조선의 땅이었다는 점입니다. 녹둔도가 처음 우리 역사서에 등장한 것은 세증실록으로 세증은 여진족의 약탈을 막기 위해 길이 1246척에 높이 6척의 녹둔토성을 쌓고 목책을 둘렀습니다. 즉 조선의 최북단 기지였죠. 현재로 따지면 함경북도 경층에 있는 작은 섬인데 전진기지였기 때문에 병사를 제외한 농민은 섬에 거주할 수 없었고 봄, 가을 충경 추수기에만 출입이 허가됐죠. 그런데 조선의 영토였던 녹둔도는 엎어다 러시아 땅으로 편입된 것일까요? 1860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땅으로 알고 있는 극동 지역의 연해주는 한때 발해의 영토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조국을 잃은 우리 조상들이 망명했던 곳이며 현재는 한반도와 국경을 맞댄 곳입니다. 녹둔도가 러시아 영토가 된 배경에는 청나라와 영국 간 아편전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청나라는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하면서 5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됐는데 영국은 무역 확대를 요청하며 청나라를 더욱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청은 과도하다며 영국의 요청을 거절했고 결국 제2차 아편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도 패배한 청은 영국과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당시 러시아는 청과 영국의 텐진 조약을 중재해 주었고 그 대가로 청과 러시아 사이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죠. 이 조약으로 녹둔도를 포함한 연해주가 전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됩니다. 이 기간 러시아가 청으로부터 가져간 영토가 100만 km에 달했는데 이는 한반도의 5배이자 러시아 전체 영토의 6%가 되는 광활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녹둔도가 포함되면서 하루아침에 러시아와 한반도는 국경을 접하게 되는데요. 당시 조선은 이 베이징 조약을 알지 못했고 녹둔도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려 29년이 지난 후에야 고증활제가 이 사실을 알고 청나라에 항의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이니 상당한 자료가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조선의 주장은 번번이 무시되었죠. 심지어 1937년에는 스탈린 정부가 녹둔도에 거주 중이던 조선인들을 전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후 이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했고 이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이들이 바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흩어진 고려인입니다. 군사기지를 건설했지만 접근을 금지시킨 탓에 녹둔도는 풀만 무성한 땅으로 변해버렸죠. 사실 녹둔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지도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섬이 대 섬이 아닌 탓에 조금씩 다르게 표시되어 있을 뿐이죠. 1861년에 제작된 대동여 지도는 해도로 그리고 있고 1754년에 제작한 비변사 지도는 이를 두만강 하구의 삼각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1759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는 녹돈도를 육지화한 모습으로 그렸는데 각 지도마다 섬으로 그리거나 삼각주로 그리거나 육지처럼 그려지는 방식이 달라진 것은 녹돈도의 독특한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총수로 두만강이 범람하게 되면 여름에는 수로가 넘치면서 물에 잠기거나 습지가 됩니다. 수로가 막혀버리면 섬처럼 보이고 장마철이 지나면 길이 보이기 때문에 육지에 붙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녹돈도는 조선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북한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지난 1984년 11월 북한과 소련은 국경 문제에 관한 회담을 열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 1990년 주한러시아 공사에게 정부 차원에서 반환을 요구했으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국경을 맞다는 탓에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대통령이 이끌고 있어 반환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빼앗긴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만큼 이 녹돈도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젠가는 돌려받아야 할 한국의 마지막 땅 녹돈도가 한국지도 속으로 반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2위 기업이 회심의 카드를 꺼내며 대반격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1위의 대만 TSMC는 CEO가 모두 대만계인 엔비디아와 AMD와 손잡은 덕분에 몸집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물량까지 받아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주도권을 칠 수 있었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런 전략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추격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최근 이재용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미국의 한 일식집에서 회동한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며 TSMC에게 위기감을 안겨줬는데요. 최근 챗GPT 등 시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황 반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엔비디아가 차세대 고성능 GPU의 TSMC 대신 삼성의 3나노 파운드리를 활용할 거란 예측이 나오며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짐작케 했습니다. TSMC의 3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 단가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성능 개선은 5나노보다 크지 않은데 삼성이 기술로 치고 올라가면서 최신 3나노 공정에서 삼성이 엔비디아 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현대차와 처음으로 손을 잡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1, 2위가 드디어 손잡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뭉쳤다고 하는데 이들의 회심의 전략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삼성과 현대차가 차량 반도체 분야에서 손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긴장감이 휘몰아치고 있는 건데요. 가뜩이나 반도체 패권을 두고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보유한 두 기업이 머리를 맞대자 두려움이 벌써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가 첨단운전자 보조 시스템, 어데스와 인포테인먼트를 구현하는 핵심 칩 설계와 생산을 삼성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현대차가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 해당 칩을 설계하고 선단 공정에서 생산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유는 현대차와 삼성이 반도체 위탁 설계와 파운드리 계약을 맺은 게 사상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두 기업의 험업이 비교적 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어려웠던 건 선대 층수 시절 삼성자동차로 불거졌던 견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국내 양대 그룹이 협업하리라곤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재계 맞수인 삼성과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매개로 손을 잡으면서 이들 관계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협력을 확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미국 퀄컴, 엔비디아, 인텔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았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부품 특성 때문에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반도체 기업들이 독차지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칩도 현대차에 탑재하긴 했지만 주요 공급 업체는 아니었는데 감염병 사태 이후 현대차의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국내에서 칩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경우 차량용 SoC 개발 이력이 적지 않은데 아우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용 SoC는 물론 테슬라가 처음으로 내재화한 오토파일럿용 SoC 역시 삼성이 설계와 양산을 성공적으로 해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정의선 회장이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 이재용 회장은 같은 해 7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는데 이런 협력의 결과물이 이번 차량용 반도체로 귀결된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 앞서 7일 삼성이 차량용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 V920을 현대차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건 의미가 무척이나 깊은데요. 제품 공급과 관련해 특별한 발표가 없었던 다른 관계사 사례와 달리 이번에 삼성의 엑시노스 오도 V920 공급 소식은 공식 발표로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래차를 겨냥한 삼성과 현대차의 협력 관계가 공식화되는 신호라는 해석입니다. 엑시노스 오토 V920은 삼성의 프리미엄 IVI용 프로세서로 기존 제품에 비해 CPU 성능이 1.7배 향상됐을 뿐 아니라 차세대 GPU를 탑재해 그래픽 처리 성능이 2배 빨리 졌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고사양의 게임을 비롯해 더욱 실감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최신 연산 코어를 적용해 신경망 처리 장치 성능도 2.7배 강화됐는데 운전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상태를 감지하는 모니터링은 물론 주변을 빠르게 파악해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 V920은 2025년쯤이면 현대차 고급형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삼성과 현대차의 첫 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현대차는 점진적으로 외산 비중을 줄여나가 삼성의 물량으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자동차 시장 방향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쪽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느는 만큼 삼성과 현대차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게다가 현재 삼성은 LG와도 협력을 가속화하며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르면 9월 LG 디스플레이에 83형 OLED 패널을 탑재한 TV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최근 83형 OLED TV 모델에 대해 전파 인증을 완료했는데 통상 전파 인증 후 3개월 이내에 출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데요. 해당 제품은 삼성의 첫 83형대 OLED TV로 처음으로 삼성이 아닌 LG 디스플레이 화이트 올레드 패널을 탑재합니다. 이렇듯 삼성과 LG의 OLED 동맹은 글로벌 OLED TV 시장 공략이 시급한 삼성과 수요 둔화 해소, 수익성 개선 과제를 안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협력은 전례 없는 일인데요. 과거 삼성이 LG 디스플레이에서 LCD를 구매한 적 있지만 이는 갑작스런 공급망 이슈가 벌어졌을 때 일부 물량에 한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삼성과 LG는 디스플레이는 물론 전 세계 TV 시장을 놓고 경쟁하다 보니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초기 단계인 프리미엄 TV 시장 개척에서 삼성과 LG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파격적인 협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협력은 세계 1위 TV 업체와 세계 1위 OLED 업체가 힘을 합치는 것이어서 중국에 빼앗긴 대형 디스플레이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삼성과 LG가 미래 먹거리로 나란히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지목한 상황에서 함께 시장을 키워 성장하지는
중 큰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전장 분야에서는 삼성 vs LG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경쟁이 한국 산업에 전체적인 발전과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전자업계에서는 LG전자의 전장 부문 수주 잔고가 은혜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2013년 자동차 부품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 VENG를 인수하고 이를 전담하는 VC사업본부를 출범하면서 시작됐는데 2018년 취임한 구광모 회장 역시 전장 사업의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LG전자는 앞서 2018년 오스트리아 헤드램프 기업 ZKW의 지분 70%를 인수했는데 ZKW가 BMW, 벤츠, 포르쉐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글로벌 완성차 업계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재작년엔 글로벌 전장업체 마그나와 손잡고 LG마그나를 설립했는데 설립 2년 만에 연매출 1조 원 돌파를 앞두면서 LG전자 전장 사업 중 기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2016년 삼성도 80억 달러를 투자해 하만을 인수했었는데요. 특히 하만의 전장 사업은 삼성의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과도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하만이 공급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삼성 반도체를 탐지할 수 있고 모바일과 자동차와 연결하는 텔레매틱스 생태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만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은 삼성과 LG전자 중 누가 더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승기를 잡든 건강한 견제를 통해서만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이는 곧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뭉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밀어내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듯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